제1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다보스 포럼 같은 폼으로 지금 이런 걸 해본 지가 하도 오래가 돼서 좀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개받은 목영춘입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첫 번째 주제, 세션 1의 주제는 중재산업진흥을 위한 과제와 그 추진 방안입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명망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조계를 대표하는 법률신문사의 이수형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여성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조달청 차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건축공간연구원 초빙연구원위원이신 장경순 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재의 아주 전문가시고요.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 변호사님으로 계신 이준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세종대학교 법학과 학과장으로 계신 최승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중재의 산업화에 대해서 특별한 비전을 갖고 계신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안건형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유대담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패널 분들이 의견을 나눠주시고 이 세션의 뒷부분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주제 4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소주제는 공기업, 공공기관 같은 공공부문의 중재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협력 방안에 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부분에서 왜 중재 활용이 중요한지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안건영 교수님께 공공 부분에서 중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이것이 중재 활성화라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말씀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계약 규모가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토목, 에너지, SOC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사법개혁이다 뭐다 해서 지금 사법부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 장기화, 그다음에 소송 개시가 늦어지고 있는 점 등 행정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공공 부분이 만약에 중재 친화성을 갖게 되면 민간 부분까지 스필오버 이펙트,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중재 친화성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민간 부분보다는 중재 활용에 대한 확산이라든가 어떤 속도, 제고가 좀 더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 부분에 좀 치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며칠 전에 법률신문의 국가철도공단 양희연 부장님, 소무부장님 인터뷰 기사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국가철도공단이 중재 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 모범 사례 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중재에 대한 어떤 성과 분석한 결과를 그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봤는데, 건설공사 관련해서 간접비 분쟁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소송이 3심까지 820일이 소요가 되고 중재는 355일이 소요돼서 이로 인해서 그 지연이자가 사건당 1억 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지연이자 절감 효과만 해도 60억 원 상당에 이르더라.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공 부분에 있어서 중재 친화성을 갖기 위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공공 분야에서 중재 활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최승재 교수님께서 중재인으로 현재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최 교수님, 현재 공공 부문에서 중재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내외의 실제 사례, 또 만약에 공공기관이 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이렇게 60주년의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자이신 목용 재판관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공공기관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관련돼서 그 현황에서는 쟁점이 되었던 게 아마 중재실무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선택적 중재 조항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택적 중재를 통해 한다라는 것은 소송과 중재 간에 있어서의 어떻게 이제 결국 그 분쟁 해결을 위한 분배를 할 것인가, 사실 그 문제에 귀속이 될 것인데요. 근데 실제 공공기관들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아까 안 교수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서도 작년에도 사실은 뭐 국회에서 이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중재로 해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소송 대비해서 과연 이제 실제 실익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 공공기관이 예산을 쓰면서 사실은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자원을 쓰는 것에 있어서 사기업보다 오히려 약간 덜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여전히 활성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 중재원이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좀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게 선택적 중재 조항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사실은 뭐 단순히 중재원 내지는 이제 어떤 공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법원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볼 건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 자리에서 뭐 학설이 어떤가라고 하는 논의를 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이게 공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데 있어서 결국 공기업이 이렇게 활용함에 있어서의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다시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기업 경영 평가를 할 때 실제 중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사례로 놓고 보면 제가 뭐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수력 원자력 한수원이 사실은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분쟁을 할 때 사실 이제 중재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식의 어떤 중재들이 국내에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런던 중재를 할 때도 가서 보면 바로 옆방에 있었던 게 그 모 대기업 회사 사건이었고,
그 옆은 또 한국 공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게 런던 중재로 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처럼 시약 중재에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에서 공기업이 사실은 이제 저희 KCAB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게 되면 사실 그런 점에서 중재 산업 활성화가 저희가 지금 1주제 세션이지 않습니까? 산업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선례적인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 중재라고 하는 것의 토대는 레퓨테이션, 즉 신뢰가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트랙 레코드를 쌓고 그걸 통해서 중재인들이 관련된 경험을 갖고 또 그래서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어떤 신뢰성이 있는 결정들이 판정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통해서 결국 활성화가 가능할 것 같아서 뭐 요약하면 요컨대 첫 번째 선택적 중재 조항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전향적으로 법원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재와 어떤 소송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중재를 선택적 중재라는 이름으로 갇히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그건 좀 전향적으로 결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공기업과 관련해서 실제 중재를 선택했을 때 인센티브를 특히 경영평가 같은 걸 통해서 주면 좋겠다는 거 둘. 세 번째, 국내 공기업들이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상사 중재, 특히 이제 국제 중재 분야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트랙 레코드를 갖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게 그냥 훌륭한 시설, 제가 생각하기에 런던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아니면 뭐 시약이라든지 거의보다 저희가 건물이라는 점에서 안 교수님 어떻습니까? 인프라가 저희가 못한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건 결국 뭐냐면 무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냥 마지막 하나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꾸로 이제 저희 중재원도 약간 내세울 수 있는 특화 분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저희 무역협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무역 질서가 바뀌어서 사실은 판이 바뀐 거거든요. 자유무역에서 보험으로 바뀌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중재기관들이 이제 산업으로 기능을 해야만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산업이 우리 기업들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새 선단에서 공기업들이 또는 공공기관들이 사실은 역할을 해야 될, 예전에는 그 예전보다도 어떤 필요성이 더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다 말씀을 들어보고 서로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죠. 정책적 차원, 지금 그 인프라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적 차원에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공조달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조달청 차장을 역임하신 장경순 차장님께서 실무적인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런 시사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잘 들리시죠? 사실은 뭐 제가 여기 오면서도 내가 가도 되는 자리인가 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뭐 실무적으로 제가 행정부에 있었고 사실은 조달청이라는 조달 업무가 국가의 행정적 업무가 아니라 거의 민사적인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국가가 당사자가 돼서 어떤 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아마 저를 행정부에 있었고 그런 식의 어떤 소송을 많이 봤으니까 한번 네가 행정부에 있을 때 제대로 안 했던 거 여기 와서 열심히 좀 얘기를 해라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그 자기의 어떤 스테터스가 바뀐다는 게 인간을 이렇게 바꾸는지는 전 나와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공무원할 때는 와서 뭐 어디 와달라 그러면 가면은 가기가 싫어요. 왜? 가면은 뭐 해달라 뭐달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저렇게 저런 걸 부탁을 하나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상사중재라는 거는 잘 모르다가 이게 정말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제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정말 필요한데 답답해 죽겠어요. 뭐가 하냐면은 그 정책을 하는 데서는 뭘 저렇게 그 답답해하면서 뭘 자꾸 부탁하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죠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까? 자율적으로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특히 제가 논점하고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또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재밌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상사중재원이라는 것이 되게 처음에 제가 볼 때는 되게 있어 보였어요. 민간의 어떤 법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이름에 맞지 않게 너무 열악한 거예요. 다른 게 열악한 게 아니라 어떤 자원 부분이 너무 열악하고 아무리 좋은 그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런 기본적으로 그 자원이 투입되지 않으면은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자원이 투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책기관에서 해줘야 돼요. 법무부 특히 법무부 그전에는 이제 산업부였겠죠. 거기서 일단은 뭐 정책을 뭘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 중개산업진흥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걸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야 중재원이 기본적으로 뭐 사람도 그 솔직히 그 조직이라는 게 어떤 이상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이 있어야 돼. 특히 공무원은 돈이 있어야 되고 맨날 돈 달라 그 기획예산처 가서 얘기를 하죠.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 달라 그러고 행정안전부 그죠?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중재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굉장히 큰 이상을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정책 분야 특히 그 법무부 그죠? 산업부도 그렇지만 뭐 국토부나 행안부 아니면 기재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뭐를 갖고 있냐면은 국가계약법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예산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서포트를 좀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서포트를 하는 것 자체가 저도 나와 보니까 그 밑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돼요. 그죠? 그게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위에서 어떤 큰 정책적 그 목표를 가지고 밑으로 퍼뜨려야지 일이 되는 거지 밑에서 아무리 해봤자 이게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 아실 거예요. 왜 중재가 필요한지 모르는 분이 없겠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활성화가 안 된다. 왜 활성화 안 되는지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제도가 없냐? 법이 없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크게 정책을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여기 나서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 가지일 거예요. 이제 정책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뭐 법을 바꾼다기보다는 법은 이미 다 돼 있어요.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죠? 두 번째는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거 좋으니까 해라고 안 됩니다. 프로세스가 딱 있어야 돼요. 소송도 여러 가지 소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철도공단이 잘 되는 게 프로세스가 돼 있어서 그래요. 요런 거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해야 공공기관에는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 만들어주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는 뭐 굉장히 MOU도 많이 하고 그죠? MOU 또 교육기관에도 MOU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계속되는 교육 뭐 감사교육원도 하고 뭐 환경교육원도 하고 뭐 법무교육원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잘 몰라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제 생각에는 뭐 어떤 법을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지금 뭔가 그죠? 한번 딱 밀어주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새 또 원장님 오셔가지고 또 너무 열심히 네트워킹 해가지고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책적으로는 뭐 법을 바꾸는 이런 거보다는 뭔가 그거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미 있으니까 좀 대놓고 얘기할게 좀 누가 좀 지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뭐 국가적으로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거는 비용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뭐 10년 해도 자기랑 상관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뭐 이게 좋다 해봤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일단은 좀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서 법은 제가 보기에는 법이나 규정은 되게 잘 돼 있어요. 최소한의 어떤 프로세스를 좀 딱딱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뭐 사실 답답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상대방은 답답하고 나는 답답 안 해. 왜? 나는 뭐 아무 비용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떤 그런 틀에서 좀 프로세스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되게 좋겠다. 규정이나 법보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워낙 지금 MOU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좀 더 이렇게 위에서부터 어떤 좀 밑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말로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재의 영역을 넓히는 것 중에 공공부문이 먼저 인도해야 되는 것은 뭐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최승재 교수님이 선택적 중재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 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기획재정부의 회계 예규에 계약 일반 조건이라는 것을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부러 그런다고 보는데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들 입장에서 선택적 중재 조항의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패턴, 그 일반 계약 일반 조건에 나와 있는 선택적 중재 조항의 패턴 중에 법률가가 도저히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조항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 저도 책에서도 말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 부분이 잘 안 고쳐지거든요. 사실은 분쟁 해결 조항만 일반 계약 조건에다가 명확히 해주면 공공 부분에 뭐 지금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것 등의 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 하나만 고쳐줘도 지금 공공 부분의 중재는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든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준상 변호사님 좀 코멘트 주실 거 있으세요? 그 선택적 중재나 뭐 이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작년에도 최승희 교수님이랑 뭐 국회에서 저희들 토론도 했었는데요. 그 일단 뭐 법원이 전향적으로 봐주면 쉽게 뭐 노태학 대법관님이 하셨으면 아마 해결해 주셨을 것 같은데 기회가 안 오신 것 같고요. 그 좀 어려운 문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재판관님 그 법원을 이제 말씀하셔서 근데 이게 왜 이제 이런 현상들 물론 뭐 정부의 잘못일 수도 있고 법원의 시각 잘못일 수도 있는데 잘못은 아니죠. 뭐 일단 견해인데 그 중재 자체에 대한 그 법조인들이 접근하는 시기 특히 법관들이 접근하는 시기가 좀 저도 그랬고 너무 늦는 거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 중재를 하는 거를 보기는 되게 어려운 거 구조적으로 돼 있고 이제 판정 승인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보는데 그 시기 자체도 조금 그 법조인이 되고 나서 뒤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시각적인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법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전혀 다른 얘기인데 우리 환경이 조금 다른 거는 같습니다. 뭐 좋은 환경은 아닌데 우리나라 1, 2심은 약간 속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근데 영미법이나 이런 데는 이제 사실상 단심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심이 법률심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좀 단심에 약간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저도 통계를 좀 봤더니 이제 특히 무거운 본안 사건, 뭐 가합 사건들은 항소율이 거의 50%에 가깝더라고요, 여전히. 그러면 뭐 8만 건 뭐 이렇게 되는 것에 거의 4만 건이 이제 항소로 넘어가는 이런 거에 너무 당연시되는 사건의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제 그 통계적인 그 함의에 있는 것들을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고 다음에 뭐 또 발언 기회를 주시면 말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준상 변호사님 이 다다음 소주제인 그 법원의 소송과 중재의 관계 때 아마 말씀 주실 기회가 있을 거고요. 어떻든 지금 그 말씀 주신 것들을 보면 뭐 제도적 기반이 생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든 중재원에 할 일이 좀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법률가 제가 1999년도 우리 중재법 개정할 때 뭐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결국은 법원과 중재 실무 사이에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법원이 그걸 받아주지 그냥 외국 조문 그대로 따다가 그거를 그 우리 법을 만들면 법률가들이 그거를 그
허용을 해주질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99년도 법률에는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시 우리가 이제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든 이런 등등의 부분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많이 노력들을 좀 해주셔서 지금 제도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지금 공공 부분의 중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 지금 4개의 소주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소주제는 소송 연계 중재 활성화, 즉 소송과 중재 사이에 그 활성화를 위해서 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지금 두 번째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중재는 ADR, 이른바 비소송적 분쟁 해결 방안 중 소송에 가장 가까운 제도입니다. 가장 가까운 제도이기 때문에 소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중재가 활성화됨으로써 법원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 소송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재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법관으로 오래 기간 봉직하셨고 현재도 중재 실무를 맡고 계신 이준상 변호사님께서 중재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어떤지, 여기에 대한 오해나 불신은 없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송과 중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법원은 중재 친화적인 거는 그러니까 중재 친화적이려고 노력해 온 거는 명확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주로 이제 이루어진 중재에 대한 협조는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형성 중이거나 이제 시작점에 있는 중재, 그러니까 시작을 좀 촉진하는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능적으로는 좀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점에서의 법원의 협조가 있으면 사실 아무래도 여전히 소송은 뭐 대부분 법원으로 가고 있고 80만 건, 뭐 재작년인가요? 한 80만 건 넘게 법원에 갔는데 뭐 시체 말로 이제 그 중에 뭐 1%만 중재로 와도 뭐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 대해서 법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법원의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조정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훨씬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농도가.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그냥 제3자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법원에 들어온 사건을 물론 당사자의 합의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이 강제 회부는 불가능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당사자들이 중재를 선택하면 그걸로 인해 법원의 이제 사건은 종결이죠. 일단 우리 법상으로는 거의 종결인데 그 중지가 아니라. 그러면 법원에 이제 어떤 사건 부담을 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 부담을 덜게 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제가 법관들이 중재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저도 뭐 법원에서 재판하다가 이제 나와서 그 중재를 해보면 이게 스킨십 하는 정도가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법원에 재판을 받았을 때 재판부하고의 스킨십과 중재 판정부하고 사건 당사자들이 하는 스킨십의 농도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뭔가 반응도 있고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사건 수에 치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세밀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법관들이 조금은 더 높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중재를 보내서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하나 더 주는 것이다. 이제 이런 홍보나 교육을 어떻게 협업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쪽에 좀 고민을 중재원도 많이 하셔야 되고 법원에게도 그런 걸 많이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 우리 중재법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크게 법원이 중재에 대한 것은 이제 후견적 역할이 있고요. 그러니까 법 중재가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 증거 조사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고,
반면에 중재 판정의 취소든지 승인 집행의 거부라든지 감독적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999년도 법을 만들 때는 법원의 실무나 법률가들의 시각과 컴프로마이즈를 하기 위해서 감독적 역할과 후견적 역할을 한 5대5 정도로 정했는데 그 뒤에 다시 중재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은 감독적 역할보다는 후견적 역할을 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률적으로 더 보완할 게 있는지는 좀 갸우뚱이고요. 이제 실무적으로 얼마나 법원이 중재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재 자체의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최승재 교수님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오영준 재판관님 말씀하셨던 거에서 아까 이제 유준상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걸 서로 더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정말 중재 친화적인가? 저는 거기서부터 사실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법원 연구관에 있을 때 중재 판정 취소 해소가 들어오면 그때 조장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재 판정 취소는 안 시키는 게 원칙이고 존중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존중이라는 거하고 아까 재판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중재는 믿을만해 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사실 후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감독적 역할을 하는 거 말씀처럼 법에 다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정말 완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법원은 정말 중재를 친화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은 법제가 정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법제는 법률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저희가 재판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규 사실 실질적으로 공기업에서 있는 사람은 예규가 법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받침이 안 되면 실제로는 못 간단 말입니다. 책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못 가거든요. 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법원이 조금 중재에 대해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법원 연계 조정을 보낸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정으로 사건을 조금 덜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덜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생각하기에 오히려 중재원에서 중재로 사건을 처리하는 게 법원에도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물론 이게 신뢰를 하라고 해서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 중재원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저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옆나라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면 일본도 사실은 재판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항소심이 늘어나고 사실은 한원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어가지고 재판 신속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속 절차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신속 절차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항소심이 줄긴 했는데 거기에서 주요한 분석 중에 하나가 일본 ADR법을 통해 가지고 1심 사건이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원은 정말 사건 수를 주는 걸 원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데 저는 그걸 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법원이 해야 될 사건, 중재에 안 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법원이 해야 될 사건은 법원에 하고 오히려 중재를 해야 될 사건들은 과감하게 중재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앞서 선택적 중재 문제도 저는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잘 말씀 주셨지만 이미 형성된 중재 판정에 대해서 존중해 줄게 됐으니까 있는데 어떡하겠어 존중해 줄게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우리가 지금 오히려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중재원이 활성화돼서 중재로 사건들을 갈 사건이 가야 돼. 예를 들면 건설 중재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설 중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감정인들 법원에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감정인이 아니라 실제 중재인이 그 안에 건설 중재에 들어와서 전문가가 있으면 중재 사건 진행할 때 우리 중재원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훨씬 당사자들이
수긍도가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건들이 떨어져 나가면 법원에서 해야 될 사건들이 중재원이 아니라 법원으로 오게 되겠죠. 그게 저는 사실은 바람직하게 그래야 될 모습이고,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아마 지금 신현중 원장님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원과 사실은 중재원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판사님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현안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법원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국내 중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법원과 중재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소위 말하는 코스트 세이빙을 하고 어디가 더 효율적이고 이런 거를 택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분쟁이 생기면 기업들이나 개인들이나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우리 이준상 변호사님 계시지만 야 중재로 가자, 이거는 소송으로 가자, 이런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적어도 변호사님들이 중재보다는 소송 쪽으로 가려고 권유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인데,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논의가 되어 왔고 앞으로 중재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중재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다음 소주제를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 끝나고 전체 토론할 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주제 세 번째는 중소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분쟁 해결하는데 드는 코스트가, 시간이나 그 경비가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다면 중소기업이라는 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중재를 도입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한 분한테 너무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최승재 교수님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냥 제가 간단히 인트로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의 분쟁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송을 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소송을 못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분쟁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소위 말해서 통계학적인 암수 분쟁들이 있는 건데요. 근데 그런 식으로 참거나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가 않은데요. 이걸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엔터 분쟁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사실은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획사들도 있지만 중소기획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많은 분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과감하게 비용을 써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비용 문제는 굉장히 큰 분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법원에 가서 소송을 했을 때 엔터 분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끌어버리게 되면 소위 말하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어떤 레퓨테이션이 떨어지거나 해서 발생하는 그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 안내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엔터나 스포츠 같은 이런 유명인들의 분쟁은 신속하면서도 은밀성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전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비용 구조를 짜야 되는 분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런 중소기업들의 분쟁 해결에서 중쟁쟁이 중요하고요. 반대 방향에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것도 사례로 보면 최근에 한번 기사에도 보셨겠지만 모 중소기업이 또 해외 중재에서 대기업이 제기한 사건을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또 사실은 중재 판정이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지금 국내에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도,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은 둘 다 국내 회사들이거든요.
중재는 국제 해외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오늘 저희가 상사중재원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만약 그거를 국내에서 중재를 할 수 있었다면 하는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분쟁 해결의 주체가 되었을 때 중재 신청을 하는 맥락이든 그 상대방이든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오늘 주제에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재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덜 돼 있다고 그럴까요? 중재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마 대한상저중재원에서 이 부분을 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혹시 중소기업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중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경순 차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중기중앙에 잠깐 있었는데요. 사실은 중기중앙에서도 이쪽하고 이제 MOU가 돼서 그 중재를 요청하면 중재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물론 중소기업이라는 게 뭐 엔터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 비용 자체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사실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 정부의 납품,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그래도 괜찮은데 그분들도 뭐 공사 같은 거, 그죠? 뭐 간접비리에서 뭐 몇십억 이런 거 아니면 안 해요. 왜? 일단 중재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뭐 분쟁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전화로 야 이런 거는 좀 줄 수 없냐 그럼 공무원은 당연히 못 준다 그러죠. 대기업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뭐 소소하게 분쟁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가불관계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있는 경우에는 이제 평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점수화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투자 받을 애도 ESG 평가가 좋아야 되고 하니까 ESG 평가라든지 아니면 공공조달에서 어떤 그 중재나 그죠? 참여하는 쉽게 말해서 의뢰 입장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갑들이 어떤 중재 친화적인 뭘 했을 때 뭐 점수를 준다거나 그게 생각보다 되게 크리티컬해요. 왜 크리티컬하냐 그러면 보통은 이제 입찰을 볼 때는 이제 가격하고 아니면은 가격 플러스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어떤 걸 또 점수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거의 다 만점을 대부분 맞아야만 가격 경쟁이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만점을 맞아야 그다음 가격 경쟁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 분야도 있고 환경 분야도 있고 건축 분야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여러 분쟁 관련 부분 그게 점수가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점 못 맞으면 점수 못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딴 사람마다 만약에 점수를 못 맞는다 그럼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공공기관도 그렇고 뭐 대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분명히 뭐 납품을 다 합니다. 예? 자동차도 그렇고 그런 점수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사실 제도적으로는 제가 재미나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재미나이를 좀 컸는데요. 굉장히 그 뭐 분쟁 조정 관련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죠. 예. 그죠? 공정거래위원 쪽도 있고 뭐 수위탁 분쟁 조정, 뭐 상사중 기술 분쟁 조정도 있고 또 각 행정기관에서 다 조정이 있습니다. 환경 분쟁 조정, 뭐 하자 분쟁 조정, 건설 분쟁 조정, 뭐 조정 뭐 노동 관련도 분쟁 조정이 있고 계약 분쟁 조정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가 돼서 사실은 우리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뭐 칸막이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는 행정의 조정, 여기는 상사 중재, 저기는 뭐 기술 문제 조정, 공정위의 뭐 수위탁 조정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정책
보는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뭐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요새 AI도 있고 굉장히 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IT나 시스템적으로 좀 한꺼번에 접근할 수 있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게 다 스트레스거든요. 일일이 뭐 알아보는 거. 예를 들면은 뭐 국가계약 분쟁 조정 같은 경우에 딱 한정이 돼 있어요. 어떤 것만 되는 뭐 한정이 돼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하면은 거의 각하예요. 아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요새 뭐 AI 뭐 클로드도 있고 한데 좀 이렇게 꿈꾸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수요자 입장에서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이렇게 뭐 레코멘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가불관계가 있는 그런 계약 관계에서는 갑 쪽에 어떤 점수화해서 그죠? 어떤 베니핏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뭐 이게 현실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꼭 공공부문뿐 아니고요. 이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불리한 지위에 있는 계약자가 분쟁을 발생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 계속적 거래 관계라는 게 어차피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억울하다고 소송을 걸면 그것은 뭐 관계 단절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제 중재라는 것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일도 양단적인 해결 이외에도 다른 해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재인들이 물론 뭐 플렉서블 해줘야 되겠죠. 그런 거를 너네가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중재로 가면은 잘 해결이 되면 계속적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중소기업에 굉장히 좀 그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그거는 누가 선도를 해야 돼요? 그거는 정부가 선도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보통 국무조정실, 그렇죠? 국무조정실에서 일종의 마사지를 합니다. 너너너너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겹치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합해서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요데이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 관련 지원 이런 것도 산업부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소소하게 다 있습니다. 조달청도 있고 뭐 중소기업부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 정책 수요자들이 이제 막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복잡하다, 겹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보통은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다 모아가지고서는 일종의 정리를 하고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중재원에서 차장님을 개별적으로 좀 찾아뵙고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국무조정실에 뭐 청원 형태로 하여튼 분쟁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이 그렇게 분쟁 해결을 했을 때는 뭐 가점을 준다든지 경영 성과를 평가해 준다든지 그런 그 제도를 좀 마련 받으면 훨씬 더 중소기업, 이것은 뭐 꼭 중재의 활성화뿐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하신 것처럼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중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인식을 위해서 교육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 사이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전환시켜 주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막 너무 빨리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진행자분이 시간을 저한테 계속 지금 띄워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니까 제가 결코 빨리 가고 싶어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소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주제는 우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매우 의욕적으로 지금 트라이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의 확대 방안, 이게 이제 타이틀이고요. 우리 중재라는 것은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지만 무역 분쟁을 하겠다고 중재위원회라는 것을 무역협회 산하에 놨다가 그것이 지금 바뀌어서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사중재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는데 중재의 역할을 민사분쟁까지 확산해 보자. 이런 논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미래의 역할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민사분쟁의 양상도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화돼서 소송보다는 전문가 중재, 그러니까 민사소송도 전문가가 하는 게 낫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추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많이 시키려고 그러다가 질문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자제하고 있는데 법률신문사의 이수영 대표님 정말 우리나라 이 상사 분야, 비즈니스 분야의 모든 경험을 다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전문화된 중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중재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는 게 적절치 않은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만큼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건을 제가 경험한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중견기업 회장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법률신문 한다고 하니까 법원에 가서 꼭 얘기 좀 해달라고 합니다. 소송을 낸 지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1심 판결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선 이기면 좋겠지만 저도 좋으니 빨리 확정됐으면 좋겠다. 이게 불확정 상태에 있으니까 다음 계획을 세우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법원이 이러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애로인데 이런 점에서 이 재판 지연은 그렇게 해결될 기미가 아직 안 보입니다.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그룹 회장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 제기된 게 2017년입니다. 소송으로 간 건 2018년이고 거기다 재산 분할까지 더해진 것은 2019년입니다. 거의 10년째 이 분쟁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1심, 2심, 3심, 지금 파기환송심 4심째입니다. 시간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보안입니다. 그 판결문 보면 거기에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사적인 편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167페이지에 달하는 그 판결문에는 그 기업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그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다 물론 이제 가사 사건은 비공개지만 판결문 뭐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다 돌아다닙니다. 물론 이제 가사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전속 관할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사건은 중재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최승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엔터 사건, 대표적인 게 뉴진스 사건이죠. 이 사건도 오래 시간이 걸리고 또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당사자 관련된 프라이버시가 다 노출되면 그 젊은 아티스트들한테는 치명적입니다. 지금 기업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런 민사 분쟁도 가능하면 저희는 소송보다는 중재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소도 이제 더해져서 앞으로 이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이렇게 조속히 끝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중재의 장점이 신속성, 기밀성, 경제성 그리고 공정성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거의 다 우리 중재 친화적이고 중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법 개정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사자를 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상사중재원 이러니까 사람들이 민사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상사중재원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점을 인식하고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안 교수님, 지금 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사실상 민사 분쟁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이 민사 영역으로 확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야가 가장 중재 친화적일 것 같냐? 지금 이제 이수영 대표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지금 아까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가사 부분도 그렇고 기밀성을 요하고 또 신속히 종결되기를 원하는 데라고 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데 중재원 같은 경우는 국가의 예산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긴 한 비영리 기관이긴 하지만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수익 창출도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한 3가지 분야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더 강력히 확산될 수 있는 분야.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건설, 부동산, 그다음에 토목, 에너지 이 분야고요. 아시다시피 중재 수수료라는 것이 신청 금액에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클수록 중재원에서도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공공 부분부터 좀 강화를 해서 더 민간 부분으로 확산되게, 더 나아가 국제 중재 사건도 우리가 따올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순수한 국제 중재 사건, 제3국 간의 기업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60주년 동영상 저는 굉장히 울컥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거기 보시면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가 중재 제도와 중재라는 것을 홍보하는 데는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엔터테인먼트 사건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연예인들이 전속계약 분쟁이 터지면요, 그 국내뿐이 아니라 국제 해외에 있는 팬들이요, 대한상사중재원이 뭔지 중재제도가 뭔지 공부하면서 막 퍼뜨립니다. 그래서 중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BTS 터져서 아미가 전 세계에서 중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K컬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게임 이 분야 또 관심이 높은 분야가 좀 영역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IT라든가 지식재산권, 요즘에 보면 뭐 인플루언서다, 뭐 웹툰이다, 작가다, 이게 어마어마한 계약들이 크거든요. 뭐 이런 것들, 또 AI, 뭐 플랫폼, 그다음에 가상자산. 홍콩이 지금 크립토커런시 표준 계약서를 만들면서 중재 조항을 넣으면서 독점하려는 지금 전략을 취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늦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중재로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던 사건들이 제가 볼 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사 사건, 그러니까 이혼이죠. 이거 관련해서 재산 분할 분쟁은 사실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대외비도 지켜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 그 타운홀 미팅 하면서 어떤 여자 젊은 변호사가 기술 탈취 관련해서 하소연하면서 기술 탈취 같은 어떤 그 기술 거래에 대한 표준 계약서가 없어서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한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술 탈취, 이건 중소기업하고도 연관되고, 또 방위산업, 우리나라가 지금 방위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표준 계약서를 그 각종 협회들과 협업해서 거기에 중재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수영 대표님께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사자를 빼고 중재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100% 동감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또 하나 좀 필요할 것이 지난번 중재법 개정할 때 석광현 교수님께서 주장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중재법 제1조 목적상에 보면 사법상의 분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법적 분쟁이나 이렇게 해서 좀 확대하려고 제안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입법 최종 단계에서 이게 다시 빠지고 그냥 사법상의 문제로 남아 있었는데 어차피 대한중재원으로 이름을 개명한다면 다음 차기에 중재법 개정할 때도 이 부분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요즘에 그 민사중재 영역 확대하는데 굉장히 적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매우 무르익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사 분쟁이 굉장히 증가함으로써 법률 실무가들이 불만이 소송의 지연에 대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론스타 사건하고 엘리엇 사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연타석 홈런 쳤습니다.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관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으로써 국민적인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 한전 한수원 그 UAE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그 바라카 원전 분쟁 관련해서 1조 4천억 분쟁이 런던 콜 오브 인터내셔널 아비트레이션에 계류가 됐는데 산업부의 적극행정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적극 권고를 해서 지금 KCAB로 올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중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위기고 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화 의원 예전에 태평양 변호사셨던 것 같은데 이분이 한수원 한전 분쟁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6일 날 그 공공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국외중재기관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요 대표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정치권도 그렇고 중재 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기에 와 있다. 따라서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작년 9월에도 국회에서 제가 발표를 한 30-40분을 했는데 신문 기사는 딱 한 줄 나왔더라고요.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 열어달라. 이거 딱 한 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마디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말을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타운홀 미팅 하기 지금 딱 좋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들 CEO들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한수원, 한전, 뭐 산업부, 국무조정실 아까 마사지 얘기하셨는데 뭐 해서 타운홀 미팅을 한번 차라리 60주년 행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걸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한마디에 그냥 쫙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튜브 지금 현재는 AI와 동영상, 영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책자가 많은데 아까 그 60주년 그 멋진 동영상 같이 제가 볼 때 대한상사중재원 내에도 그 충주시청의 그 충주맨이라고 하는 김선태 씨가 엄청나게 충주를 띄웠죠. 제가 볼 땐 중재원에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재에 대한 좀 인플루언서를 좀 키우셔가지고 중재제도 홍보를 좀 영상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네, 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민사 분쟁으로 확대할 때는 법원이 지금까지는 아까 이준상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상사 쪽은 중재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민사 분쟁으로 확대하려면 법원은 어떤 시각을 가질까요? 만약에 중재원 이름도 바뀌고 하면은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도 좀 저장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저도 이름이 주는 좀 제약성이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사라는 거 또 중재법에서도 논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한적인 기관으로 좀 보였던 시각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름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조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법원에 대한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중재원이 행정처하고 논의해서 뭔가 중재를 소개하고 접수 단계에서 홍보해서 당사자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이런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조금 더 강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제도적으로 외국의 입법례처럼 ADR을 전치주의화해서 과연 그게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면 소송 제기 전에 ADR을 한번 거쳐가는, 그러면 ADR 중에 당연히 중재라는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선택지는 훨씬 넓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중개원의 어떤 그 사건 수나 이런 성장을 이룰지 않을까. 저는 어떤 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호주를 보니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결하기 위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송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재판청권이라는 게 이렇게 제한돼도 되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는 합의를 이뤄내서 조문화된 거니까 이게 왜 소송을 해야 되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돼 있더라고요. 왜 긴급한 필요가 있냐, 뭐 손해 뭐 우리 임시처분 받듯이. 그래서 이게 이런 사고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프트하게라도 그 ADR 전치나 법원이 해부할 수 있는 그런 입법내적인 장치도 좀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특히 민사 분쟁 확대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상사 분쟁은 뭐 기업은 당연히 상법상의 행위니까 상사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민사 분쟁은 아까 가사 사건이라든지 IT라든지 등등에서 아무래도 개인이 주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재제도가 좋다는 것을 개인이 알게 하려면 이것은 뭐 결국은 교육과 홍보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중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느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수영 대표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듣겠습니다. 아주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60년 된 아주 높은데 값도 싸고 음식도 빨리 나오고 그리고 룸도 있어서 보안도 남의 눈에 띄지도 않고 좋습니다. 주방장 실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손님 탓일까요? 저는 99% 식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었지만 만약에 대한상사중재원이 민간 기관이었으면 아마 훨씬 상황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신현윤 원장님 모셔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중재원이 발벗고 나서서 전단지도 뿌리고 아까 타운홀 미팅도 하고 지금 일반 기업이 하듯이 목숨 걸고 정말 앉아서 손님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업도 찾아가고 기업들도 의외로 중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열사끼리 오히려 소송하는 경우도 많이 제가 봤는데 중재원이 적극 나서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 신속하게 지금 시간은 제가 겨우 맞췄는데요. 제가 아까 약속드렸듯이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응답 한 명만 진행하시라고 지금 명령이 내려와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분만. 네, 천 대표님 말씀하시죠. 혹시 마이크 뒤에 갑니다. 예. 예, 그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회생기업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인으로 한 26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지금까지 중재산업의 활성화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좀 고민도 해왔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발표자들 말씀 중에서 중재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 공통된 의견인데 그 중에서도 공공 부분이 조금 더 주도를 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거로 인해서 민간 쪽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의 소신이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 상사중재원에서
중재 건수나 아니면 금액 면에서 가장 큰 분야가 건설 분야입니다. 건설 분야. 그런데 제가 건설 관련 분야에 대해 가지고 그 관련 법령을 이렇게 좀 들여다봤는데 현재 우리나라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등의 그 국가 법령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잘못되어 있다. 법령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그 국가계약법의 분쟁 해결 조항을 보게 되면은 국가계약법이라는 모법에는 분쟁 해결이 조정 또는 중재로 되어 있습니다. 모법이. 그런데 그 산하에 있는 그 하위 규정입니다.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 규칙도 아니에요. 계약 예규예요. 계약 예규의 분쟁 해결 조항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느닷없이 법원의 판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예규의 분쟁 해결 조항에 보면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령 체계가 위에 상위 모법에 없는 내용이 왜 갑자기 들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깊이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상사중재원의 주무부처가 법무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계약법을 주관하는 것은 기획경제부 이쪽에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해야 될 게 하나 부분이 있습니다. 도급공사 관련 부분을 갖다 다루는 데가 우리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민간공사 도급계약 표준계약서에 의하면은 거기에는 법원의 판결이 없습니다. 조정 내지 중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가기관에 따라서도 이제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고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은 규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소위 말해서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령 체계를 갖다가 이번에 한 번 좀 잘 검토를 해가지고 국가계약법 상위 규정에 없는 내용의 계약 예규에 들어가 있는 법원의 판결 이 조항을 갖다가 삭제하는 그러한 법령 개정을 갖다가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그걸 이제 법무부라든가 상사중개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해주게 되면은 지금 건설 분쟁이 수백 건의 건설 분쟁이 법원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중재원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천 회장님 저랑 수십 년간 중재원에 들락날락했는데 이제 거의 도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재원장님 지금 여기 하고 중재원에 계신 임직원분들이 지금 천 회장님 말씀 좀 참고하셨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문제고 회계 예규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정부기관에서 나서줘야 되고 법무부가 지금 좀 활동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제 처지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션 계신 분들 저기 다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1세션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분들 패널 분들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방청하신 분들 여기 계신 내빈 여러분 전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세션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